동물들도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적게 낳아요. 그건 자연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안 좋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젊은이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를 계속 낳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스튜디오에서 얘기한 거랑 또 다른 모습으로 네네. 편안해 보이시네요. 좋네요. 네. 뒤에 좀 풀도 분위기도 있고, 괜찮잖아요. 풀도 있고. 그죠? 네네. 네, 강남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차도 한 잔 좀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좀 편안한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좀 편안하진 않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느니 무슨 뭐 스위스의 뭐 은행이 망했다느니 제가 이런 다니는 얘기들. 회사입니다. 아 그러네. 크레딧 전에 스위스 출신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다니셨잖아요. 네. 아.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는데 네. 많은 설명에서 보시겠지만 2010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 그쵸. 예, 근데 우리 나오고 나서 2008년 지나고 나서도 회사가 더 좋아졌었잖아요. 계속. 좋아졌었죠. 그걸 겪으면서. 아하. 예, 그래서 저 2008년과 2010년까지 있었던 게 어떻게 크레딧 스위스 황금기에 있었던 그러네.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타깝게. 마음이 좀 안타까우시겠네요. 크레딧 스위스가. 친정 잘 안 돼서 좋은 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친정들은 잘 돼야 좋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크레딧 스위스는 네. 오종태 이사님의 회사였던 걸로 제가 직원이었는데. 다녔던 회사였던 걸로. 그런데 이제 회사도 망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경제적인 위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가 저출산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0.78이라는 숫자에 너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떨어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안 떨어졌어도 사실 뭐 예를 들어 출산율이 1%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래도 문제잖아. 근데 0.78이면 너무 문제인 것 같아서 오종태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저출산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좀 그 일반적인 생각을 좀 안 하는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네. 좀 그걸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감안하고 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효석 이사님하고 제가 하는 일이 저희는 금융 출신이고 지금도 금융에 메인으로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우리는 중립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이쪽 왼쪽이나 오른쪽에 대한 네. 치우침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사고구조의 특징이잖아요. 편향되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그걸 하지 않으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볼 때 모든 이슈나 모든 상황은 장점과 단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야 투자의 중심을 잡고 어떤 포지션이 지나친 부분을 반대로 가고 이게 투자에서는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그 저출산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장점과 단점이 어차피 비슷하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단점만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단점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출산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다. 그것도 비등비등할 정도로. 네, 아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입장의 차이라는 게 네. 항상 어떤 논리가 나올 때는 그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주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정말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게 마치 사실이고 맞는 얘기야 라고 하는 현상들이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모든 건. 그게 항상 모든 지배층이 네. 피지배층을 설득하고 끌고 다닐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어, 우리가 요즘 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학습한다고 그러는 거죠. 네.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네. 이게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너무 이게 위기라는 인식은 이미 너무 많으니까 그쪽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 그렇죠. 문제가 없다는 네. 얘기는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나 많이 네, 네. 혹은
지나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네네.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럼요. 뭐 나라 망한다. 그래서 일부 저기 옛날에 유명했던 학원 강사님은 아예 그냥 애들 데리고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에 있어서 말씀드린 이게 누구의 이해관계에 맞는 얘기냐를 확인을 해봐야죠.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냐? 예. 그러면은 출산이라는 것은 인구 정책이잖아요. 네. 그럼 인구 정책에서 인구가 커지는 것이 혹은 유지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긴 한데, 왜냐면 경제의 크기가 인구의 크기랑 좀 비례하는 면이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성장, 예. 최근에 이효석 이사님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은 사람이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 맞아요. 그리고 모든 성장은 S곡선을 겪는데 이게 계속 S곡선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온 것처럼 인구가 증가한 이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왜 지구의 인구는 S곡선 형태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곡선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왜 할까요? 생각을 깊게 안 해봐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되면 이해관계, 어느 순간에는 인구가 중간에 속도가 줄어야 줄어야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이 생태계 구조에 맞으려면 다친계에서는 S곡선이 돼야 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80억에서 90억까지는 뭐 달나라로 보내서 살아, 화성으로 보내서 살아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인구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시 감속하고 유지되는 속도로 줄어드는 게 더 자연에 어울리는 현상일 것이고요. 그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럼 네.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만요. 좀 이게 약간 영화에 나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 적당한 인구가 네. 지구에 사는데 적당한 인구가 있는데 네. 인구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 얘기예요? 속도가 빠른 부분은 속도가 너무 맞죠. 빠르다. 예, 속도가 예. 너무 빠르다. 우리가 인구가 적정 인구가 80억인지 90억인지 100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1000년 전에는 30억이 되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인구가 80억인데 한 네. 70억이 되면 굉장히 그런 환경 문제가 적어지면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숫자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쵸, 그 맞아요. 숫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0억의 인구가 90억에도 더 잘 수 있는 구조를 더 이해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90억까지 가면 되죠, 인류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문제 제기는 그러면 출산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적당한 기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네요.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많은 사례는 기존에 먼저 선진국에 들어왔던 유럽에서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서들 먼저 나타났었고 미국도 이민을 제외한 원래 있었던 백인 사회나 약간 오래된 사회를 보면 거기도 인구가 줄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를 계속 낳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가 대한민국의 현재 젊은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든 의식적으로 선택했든 무의식과 의식을 합쳐서 선택했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죠. 애를 안 낳으신 여러분이 네. 스마트하신 겁니다. 그렇죠. 라는 지금 얘기네요.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거죠. 하에서는 지금의 현재 이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는 무비판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이 환경을 자신들이 맞게 더 적정하게 바꾸는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걸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애를 낳아야죠.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저희 딸 한 명 있잖아요. 네, 네. 둘째를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한 6년, 5년 전인가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 가족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둘째를 가진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근데 둘째를 가진 친구들이 전부 다 둘째를 가지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환경 자체가 사실이죠. 그게 사실인 거고 사실이죠. 네. 냉정하게 보면 저게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사실인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구에 대한 그 적정성이 다 기본적으로 이 출발이 이 지배하는 세계 최강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최강국. 예, 네. 왜 인구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국력의 바탕이고 이 인구론의 대부분의 바탕에 이거는 산업사회 혹은 전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때의 기준으로 이게 전쟁에 대해서 싸웠을 때 그러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의 바탕이 인간의 머리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헤게모니 국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헤게모니 국가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한류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발생하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가능하지 이게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헤게모니 국가에 될 수 없는데 헤게모니 국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인구의 적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다. 아무도 안 하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많은 일단은 서점에 책을 읽는 분들이 되게 요즘 없다고 해서 되게 제가 최근에 좀 안타까운데 한 권을 읽는 분이 40%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정말로 좋은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서점에 정말로 좋은 책들이 요즘은 3개월, 6개월이면 바로 번역이 돼서 같이 나와요. 기획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의 인덱스한 생각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서점에 있고요. 근데 그러한 서점들의 그 인덱스한 생각들은 주로 다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헤게모니 국가거나 헤게모니를 겪어본 국가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헤게모니 국가가 아닌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들은 그러한 쪽에서 찾아봐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들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진짜 헤게모니를 가진 어떤 그 미국이든 어디든 그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사회가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멀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인구라는 개념을 사람만을 생각해야 될지 로봇도 곱하기 0.3 정도에서 인구로 쳐줘야 될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0.3을 곱할지 0.5를 곱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0.8을 곱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1 이상을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정보 이론에서는 이 정보가 생명체가 아닌 물질제의 정보 체계로 해서 어디까지를 생명체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라는 것 자체를 인류, 인간, 지적 생명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도 지금 새롭게 영역이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인데 이 상황에서 인구론을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른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현명한 젊은이들이 아니 그 동물들도 가뭄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기를 적게 낳아요. 그건 자연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안 좋게 기성세대와 전체 인류 사회와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젊은이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들의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대응하는 거잖아요.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2천만이 되면 어떻고 뭐 한국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보고 있으면 그분들이 정말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나서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든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한 의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더 커지면 이효석 아카데미도 더 범위가 커지시겠죠? 아, 저 네. 갑자기 여기서 수혜주가 이효석 아카데미가 되나요?